추가적으로 요 매출액 백분율법을 활용하는 것 외에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볼 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때, 프로포르마를 만들 때 딱 한 가지 값들만 사용을 했어요. 매출은 25% 성장, 뭐 그거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 그거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딱딱딱 정해서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리 이제 그게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 합당하다 하더라도 이제 미래는 우리가 항상 알 수가 없죠. 이제 미래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이 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sensitivity analysis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얼마나 하나의 변수와 다른 하나의 변수가 민감하게 서로 반응을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너럴 논리지에서 이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목적 변수가 있어요. 타겟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이제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투입 변수라고 부릅니다. input variable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투입 변수가 변하면 목적 변수가 변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ax 플러스 b다라고 했으면 이제 x가 3이었다가 이제 4로 바뀌게 되면은 y는 3a 플러스 b에서 4a 플러스 b로 이제 늘겠죠. 이제 이게 4.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 차이가 변화했느냐, 이제 요거를 물어보는 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지금 이 케이스, 이 매출액 백분율법을 적용하는 것에 적용을 한다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필요 외부 자금이라는 이 목적 변수가 여러 가지 투입 변수,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매출 원가의 그 퍼센테이지라든가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자, 그러면 이것을 알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이제 이 매출의 성장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래서 매출의 성장률이 변했더니 급격하게 이 필요 외부 자금이 변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매출일 성장률을 예측을 잘 최대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필요 외부 자금이 확 바뀌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엄밀하게 매출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알아오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여유치를 줄 수 있죠. 자, 매출이 대략 우리가 20%가 평균 예상치로는 20% 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적당히 이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25%까지 갈 수도 있고, 혹은 그보다 못 가서 20%에서 5% 떨어지는 15%도 갈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케이스를 또 함께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민감도 분석이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실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R&E의 사례에서는 매출 성장률이 25%가 아니라 15%라면 이 필요 외부 자금은 어떻게 바뀌느냐, 요거를 계산해 보는 게 바로 단순한 수준의 민감도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혹은 아까 매출 원가는 매출의 86%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80%라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 변수 하나를 바꾸어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텍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적당한 그 우리의 예상에서 조금 벗어나는 값들이 실제 발생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시나리오 어널리시스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것은 앞에 이 민감도 분석이 이 변수 값 자체를 딱 바꾼다면, 시나리오는 어떤 특정한 그 주변 환경의 변화를 좀 생각한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요 목적 변수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금 우리의 케이스에서는
추정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거니까 결국 그 필요 외부 자금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럼 어떤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자율이 점점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 혹은 경제 불황이 찾아온 상황,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유행병이 도진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놓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 거고, 그러면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필요 외부 자금은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미리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RME의 사례에 그걸 적용해 본다면, 자, 지금은 뭐 우리가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지만 이자율이 75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0.75% 상승을 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순이자 비용이 증가를 할 거고, 뭐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변화들이 생기겠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불황이 찾아와서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수도 있을 거예요. 혹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우리가 매출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상황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은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유사한, 그러나 그보다는 단순한 모형을 수립을 하고 그거를 컴퓨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산을 돌려보아서 어떤 결과치들이 어느 정도 분포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심시티나 심즈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게임적인 측면으로 발전한 게 그 심시티나 심즈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거고, 사실 그런 것,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론 자체가 사실은 군사적인 목적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군이 자기네가 미리 전쟁 연습을 하면서 적군이 뭐 예를 들면 저기 노스코리아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미리 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이런 것에서 출발했는데, 그 기술이 컴퓨터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경영학이나 다른 분야에도 다 적용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이 앞에 여러 가지 방법은 좀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귀찮으니까 이제 컴퓨터로 다 돌려버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그 환경의 결과를 빠르게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출이 25%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평균을 가지고 그리고 분산을 가지고 어떤 불확실성을 반영을 해서 통계적으로 뭐 25%에서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으로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수천 번 돌려봐서 그 결과가 분포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특히 이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통계적인 분석으로는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신뢰 구간을 마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뮬레이션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업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이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는 재무제표를 추정하는 추정 재무제표 이 방법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재무제표 중에서 지금 저희가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집중적으로 본 게 손익계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재무상태표를 본 건데, 현금 흐름에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현금 흐름 추정법입니다. 이 현금 흐름 추정법은 어떤 원리냐면, 기업이 써야 되는 현금이 있고 기업이 받을 현금이 있어요. 이제 써야 되는 현금을 현금의 지출, 이제 use of cash라고 하고, 받을 현금을 source of cash해서 이제 현금의 원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미리 계산을 해보면 자, 쓸 거를 다 합쳤더니 이만큼이 되는데 우리가 받을 현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딘가서 마련을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그 현금을 쓸 것과 받을 것의 차이로서 필요 외부 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현금 흐름 추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에서는 추정되는 현금 지출과 추정되는 현금 원천의 차이로서 이 External Funding Needed EFN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꼭 이거를 다룰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똑같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한다면 추정 재무제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현금 흐름 추정법을 사용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 재무제표 중에 우리가 현금 흐름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계 조작이나 이런 실수가 없다면 손익계산서 상의 내용과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현금 흐름 표의 내용은 항상 서로 일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쪽 두 개를 활용을 하든 이 현금 흐름표 쪽에 기반한 현금 흐름에 기반한 현금 흐름 추정법을 사용하든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 R&E의 사례에 대해서 이 교과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source of cash, 그러니까 현금을 내가 받게 되는 현금의 원천들, 그리고 이 아래는 use of cash, 현금을 사용할 대상이 되는 현금의 사용처를 요약을 한 건데,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순이익, 돈이 들어오는 거고, 뭐 감가상각 같은 거, 이게 우리가 다 현금 흐름표를 다룰 때 얘기했던 거죠. 이 현금 흐름과 순이익의 차이를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매입 채무나 매출 채권 뭐 이런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도 그 현금을 쓰는 측면에서의 어떤 보정 취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종합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 R&E 기업은 현금의 관리에서 봤을 때 현금을 받게 되는 것은 총 658인데 현금을 쓸 곳은 2080이나 돼서 요 2080 빼기 658의 차이인 다시 한번 144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그 값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표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etermination of external funding required, 이 필요 외부 자금을 이 차이로 통해서 계산을 해서 1422만큼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하고 있고, 그 값은 아까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추정했던 결과와 동일합니다.